주인공 레인 슈라우드가 방으로 들어가고 그곳에는 영웅 아리오스와 그의 파티원인 아까스, 린, 미나가 앉아 있으며 아리오스는 레인에게 해고되었다고 말한다. 레인은 자신이 단지 짐승 조련사에 불과할 때 파티가 자신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전투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동료들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그를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며 그가 조련한 동물들과 함께 정찰과 마차에만 기여하고 그들은 그를 위험에서 구해야 했다고 생각했다. 아리오스는 레인에게 장비를 남기고 떠나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았기 때문이다. 파티원들은 레인이 떠나서 드디어 잃어버린 숲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기뻐한다. 이제 레인이 쓸모없으므로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무 아래 앉아있는 레인은 영웅의 파티와의 관계를 고려하며 과거에 그들이 자신에게 하어시했던 이유를 다시 생각한다. 그는 곧 그들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목표도 장비도 돈도 없이 시작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다가와 레인에게 영웅을 위한 일을 마쳤는지 묻는다. 그가 자신이 끝났음을 인정하자 그들은 그에게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달라고 한다. 레인은 야수 조련사로서의 능력을 이용해 새와 임시 계약을 맺고 새가 아이들을 인사하게 한다. 그는 새에게 감사하며 다시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아이들에게 자신이 맺은 임시 계약이 쉽게 형성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아이들은 레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중 한 아이가 커서 야수 조련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레인은 깜짝 놀란다. 레인은 아이들에게 왜 대신 영웅이 되고 싶지 않냐고 묻고 그들은 레인을 제외한 영웅과 그의 파티가 불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다. 레인은 사람들이 영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충격을 받으며 파티를 위해 물품을 사러 나갔을 때 자신이 받는 불친절한 태도의 이유를 마침내 깨닫는다. 아이들은 모험가가 되고 싶다고 언급하고 레인은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땅을 돕고 돈도 벌 수 있는 모험가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레인은 모험가 길드를 방문하고 접수원인 나탈리와 만난다. 레인의 요청에 따라 나탈리는 모험가와 관련된 모든 것과 레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레인의 직업에 대해 물어보고 그가 야수 조련사라고 말하자 조금 걱정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고 일이 너무 힘들 때는 항상 멈추라고 말합니다. 기본 사항을 정리한 후 나탈리는 레인이 모험가로 등록되기 전에 왜 시험이 필수인지 아는지 물어보고 레인은 숙련되지 않은 모험가를 고용하면 사람들과 정부의 신뢰를 길드에서 잃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시험으로서 레인은 10마리의 고블린을 처치하고 20개의 약초를 모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길드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입니다. 다람쥐의 도움으로 레인은 고블린의 위치를 찾고 10마리의 고블린을 처치한 후 10개의 룬스톤을 얻습니다. 약초를 모아서 길드로 돌아갈 생각을 하던 레인은 누군가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는 살인범 호랑이에 맞서는 어린 소녀를 보게 되고 그 호랑이는 부주의한 베테랑 모험가조차 죽일 수 있는 D급 몬스터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인증을 받은 야수 조련사인지 잊어버립니다. 레인은 칼을 들고 호랑이에게 달려가서 칼을 부러뜨리며 호랑이를 돌변시켜 큰 피해를 입힙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즐기는 듯 그는 소녀에게 도망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녀가 일어나서 한 방에 살인 호랑이를 제거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레인은 소녀에게 누구냐고 묻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관찰한 후 레인은 그녀가 최종 종족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고양이 정령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양이 정령들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법을 사용할 수 없지만 엄청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후 소녀가 쓰러지지만 레인은 시간 내에 그녀를 잡아냅니다. 그가 괜찮은지 물어보자 그녀는 배가 고프다고 말하고 그는 여행 식량에서 음식을 주어줍니다. 소녀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인위저인위자 기회하사 소녀가 자신을 카나데라고 소개하며 고양이 정령이라고 말하고 레인은 그에 대해 자신의 이름도 알려줍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모험가 길드의 시험에서 만났다고 말하고 왜 혼자서 거기 있는지 묻습니다. 카나데는 고양이 정령이 적어서 몇 명만 조용히 숲에서 살지만 일이 지루해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레인을 만나기 전까지 여행을 다니다가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숲을 나가는 길에서 카나데는 아리오스와 그의 파티에게 화를 내는데 그녀는 레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레인을 쫓아냈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카나데를 진정시키려는 충동에 이끌려 레인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자 그녀는 그것이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리오스와 그의 파티가 레인이 무용지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레인이 자신을 다룰 수 있고 고양이 정령을 다루는 희귀한 야수 길들이기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레인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고 자신이 받을 도움의 양과 막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그가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라면 카나데를 길들일 수 있다면 카나데의 작은 밀어주기로 레인은 계약을 맺기로 결정하고 카나데를 더 잘 알고 싶어 한다고 믿습니다. 계약을 맺기 위해 레인은 장갑을 벗고 엄지손가락을 물어 몇 방울의 피를 뽑아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자신과 카나데 사이의 계약을 맺기 위해 몇 마디를 말합니다. 마지막 인장으로 그는 카나데에게 그녀의 이름을 언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카나데는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약은 카나데의 손바닥에 이상한 상징의 증거로 봉인됩니다. 그녀는 레인과 함께 여행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손을 흔듭니다. 레인이 같은 감정이라고 말한 후 카나데는 그를 끌고 가며 궁극의 종이 그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레인은 임시 계약을 맺은 토끼들을 소환하여 시험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약초를 모으도록 돕게 한다. 이런 일은 카나데를 놀라게 하는데 레인은 한 번에 하나 이상의 짐승을 길들일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인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나탈리는 레인에게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알리며 그가 제출한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말한다. 레인은 F랭크 모험가로 임명되고 모험가 카드와 시험 완료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나탈리는 레인에게 그가 일의 속도에 따라 승진하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레인은 카나데를 만나고 그녀는 그를 보게 되어 흥분을 감추지 않는다. 그는 그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묻고 카나데는 기꺼이 동의한다. 랜덤한 남자가 레인과 카나데 사이의 순간을 방해하며 카나데에게 갑자기 술 한잔 하자고 요청한다. 그는 마을에서 진짜 고양이 영혼을 보게 되어 놀랐다. 그는 카나데에게 마른 모습의 짐승 조련사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카나데는 짜증이 나서 레인이 자신을 조련했기 때문에 그 남자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한다. 남자는 레인에게 팔씨름을 도전하고 카나데를 상으로 걸겠다고 한다. 카나데를 미래의 싸움에서 보호하기 위해 레인은 싸우기로 동의한다. 팔을 처음 휘두르자 레인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도전을 승리한다. 나탈리가 소란의 중심에 나타나 레인에게 그들을 방해한 남자가 길드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남자를 한 번 더 가격하며 상황을 처리하겠다고 제안한다. 나탈리가 레인에게 어떻게 궁극적인 종과 계약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며 이제 강력한 파트너가 생겼으니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레인은 도전의 결과에 여전히 놀라며 카나데에게 어떻게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묻는다. 카나데는 레인에게 계약 때문에 그의 힘이 증폭되어 이제 고양이 정령만큼 강하다고 설명한다. 레인은 이 사실에 흥미를 느끼며 자신의 마을에서는 궁극적인 종을 길들인 사람이 없어서 몰랐다고 설명한다. 다음 일을 빨리 하고 싶었던 카나데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약초 채집이라는 사실에 실망한다. 레인은 그가 아직 F랭크라서 기본적인 일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랭크를 올리기 위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레인은 약초를 모으기 위해 토끼를 이용하지만 카나데는 레인에게 어떻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 실망한다. 떠나려는 순간 카나데는 소음과 비명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고 레인과 함께 확인하러 간다. 숲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어떤 남자들에게 공격당하는 상인을 보게 되고 그 남자들은 자신들을 에본 팡스라고 소개하며 도망친 경비원들을 비웃는다. 카나데는 레인에게 에본 팡스가 100명이 넘는 주요 강도 집단으로 끔찍하고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카나데는 도움을 요청하자고 조언하지만 누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으로 남기로 결심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맞아요. 레인입니다. 레인은 그 남자를 구하고 싶다고 선언하며 카나데에게 그 남자를 맡기고 자신은 에본 팡스와 싸우겠다고 말한다. 카나데는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순간 두 사람은 소란 쪽으로 달려간다.
카나데는 상인을 한쪽으로 데리고 도망치고 레인은 에본 팡스의 일원들과 싸운다. 칸데는 레인에게 최근에 힘을 얻었지만 그 힘이 너무 과부하가 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그러나 레인이 평생 동안 그렇게 훈련받은 것처럼 나쁜 사람들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를 지켜보며 그녀는 자신이 그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것을 느낀다. 레인이 주변의 모든 남자들을 처리한 후 칸데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가 온통 붉어져 있는 것을 보고 걱정된다. 칸데는 레인에게 자신에게 아무 문제도 없다고 설득하고 그들이 구출한 상인은 만약 이블 팡스가 그들의 남자들에 대해 듣게 되면 복수를 위해 돌아올 수 있으므로 도망쳐야 한다고 말한다. 레인은 이것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며 상인과 칸데의 놀람 속에서 그는 이블 팡스 전체를 잡고 싶다고 선언한다. 여우의 도움으로 레인과 칸데는 강도들의 은신처를 찾고 칸데는 은신처를 찾은 사람이 자신이 아니어서 약간 실망한다. 레인은 그녀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마을로 돌아가서 지원군을 얻으라고 부탁한다. 그들은 도적들을 잡기 위해 그들의 수에 따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칸데는 레인에게 왜 모든 위험한 일을 혼자 하는지 묻지만 그는 아르비의 벌을 이용해 도적들을 몇 시간 동안 마비시킬 계획이라고 말한다. 칸데는 또다시 레인이 곤충 조련사로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놀라워하며 그녀는 도적들로부터 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험가들과 기사단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동의한다. 레인은 벌들과 여러 개의 계약을 맺는다. 한편 리안과 미나는 도적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어페런트리 상인에게 고용된 경비원들이었는데 에본 판크스를 만났을 때 도망쳤다고 한다. 리아는 미나가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돈을 벌라고 그들에게 부탁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짐승 조련사에게 왜 한 번에 한 마리 이상의 다람쥐를 길들이지 못했는지 물어보지만 짐승 조련사는 동시에 한 마리 이상의 동물을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 정보는 항상 레인이 여러 짐승을 길들인 것을 봐온 린과 미나를 놀라게 한다. 린과 미나는 영웅 파티의 일원인 만큼 실패한 임무에 대해 짐승 조련사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짐승 조련사는 위협을 받은 후에는 어쩔 수 없이 듣게 된다. 미나는 레인이 좋은 점이 있다고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레인의 능력에 대해 린이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한편 레인은 벌들의 도움으로 강도들을 성공적으로 제압하고 다른 모험가들과 함께 카나데가 도착하자 계약에서 그들을 풀어준다. 모험가들은 레인이 힘든 부분을 마쳤으니 그가 뒤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기사단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알린다. 하지만 레인은 강도들이 인질로 잡고 있던 C랭크 몬스터인 왕 도마뱀들이 숨어있다가 나와서 떠날 수 없다. 그들은 먼저 강도들을 공격하고 레인이 그들에게 돌진한다. 모험가들은 놀라게 된다. 레인이 첫 번째 도마뱀을 쓰러뜨리고 카나데도 그를 도우러 나선다. 레인은 모험가들에게 강도들과 함께 나와줄 것을 요청하고 그는 카나데와 함께 모든 도마뱀을 처리할 것이다. 레인은 에리오스의 파티에 있었던 예전의 자신과는 다르게 발전한 자신을 보게 되어 기쁘다. 나중에 레인과 카나데는 모험가들이 걱정하기 시작할 때 동굴에서 나와 그들을 놀랍다고 칭찬한다. 레인이 지닌 가치에 대해 에리오스의 파티가 눈이 멀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레인은 카나데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하며 그녀가 있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낀다. 여관에서는 단 한 개의 방만 남아있고 레인은 카나데와 그 방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는 여관 주인이 행운을 비례하자 더욱 상심하지만 칸데는 너무나 많은 캠핑 후에 드디어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어 기뻐합니다. 칸데와 레인은 밤새 도적들을 잡아들이는데 함께 노력했고 그 일이 끝난 후 레인은 길드에 불려가서 특별히 2급으로 승진하고 에본팽을 잡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기념으로 칸데와 레인은 호사를 즐기는 저녁 식사를 했고 그 후로는 따로 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레인은 칸데에게 야영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칸데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으며 이미 일주일치 요금을 지불했으니 레인이 실내에서 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녀가 방을 공유하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애원하며 이는 오히려 레인으로 하여금 칸데가 너무 착하거나 단순히 무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아무나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그들은 겨우 만났을 뿐이므로 칸데가 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도 그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입니다. 칸데는 레인이 쉽게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바로잡지만 그녀는 레인이 레인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레인에게 그가 동료라고 말하며 동료가 밖에서 자게 내버려 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인은 실내에서 자기로 동의합니다. 밤이 깊은 후 레인은 잠들고 칸데는 그를 지켜보며 왜 그를 신뢰하는지 되돌아본다. 칸데는 레인이 아니었던 이전에 만난 모든 인간들이 고양이 정령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보았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레인은 첫 만남에서 순수한 선함으로 칸데를 구했으며 그는 칸데를 일반적인 소녀처럼 대하며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칸데는 레인이 아리오의 파티에서 쫓겨난 후 느끼는 상처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희망한다. 그녀는 영원히 그의 곁에 머물고 싶어한다. 레인이 칸데를 만난 한 주 후 네이틀리는 스트라이드 다리의 경비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경비견은 모험가들과 싸우며 사람들이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네이틀리는 모든 등급에게 열려 있고 5개의 금화라는 상금이 크기 때문에 레인이 그 일을 맡기를 간청한다. 그것이 레인을 설득하여 그 일을 맡게 하였고 곧 그는 칸데와 함께 스트라이드 다리에 서 있다. 카나데는 레인에게 그들이 맞서고 있는 경비계의 모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이전 피해자들은 다리에서의 만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카나데와 레인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곧 그들의 적인 드래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드래곤은 소녀로 변신해 자신을 타냐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궁극의 종족인 드래골로이드이며 훈련을 위해 이 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인이 무능력하다고 불리기보다는 바보라고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카나데가 드래골로이드들은 15세가 되면 제대로 강해지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규칙이 있다고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레인이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타냐는 레인과 카나데에게 자신과 싸울 것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싸우지 않으면 다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동의를 거의 기다리지 않고 레인을 향해 먼저 한 방을 날립니다. 레인이 그것을 피하자 그녀는 그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고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그들에게 화염 숨결을 사용하고 카나데의 꼬리가 불에 타오릅니다. 이는 카나데의 분노를 일으키고 카나데는 타냐에게 돌진합니다. 레인은 두 궁극적인 종족 간의 싸움을 지켜보는 것에 매료되었고 그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알 수밖에 없다. 속임수처럼 느껴지지만 그는 타냐를 공격하면서 카나데도 공격한다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한다. 카나데와 레인이 실망한 것은 타냐가 카나데의 다리를 붙잡고 레인은 주먹으로 붙잡히는 것이다. 그녀는 둘 다 구르고 던져버리고 그들을 향해 불길을 내뿜는다. 하지만 동료들은 불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밀어준다. 타냐는 레인과 카나데가 전투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감명을 받는다. 과거에 싸운 사람들 중 그 정도 힘을 가진 이는 없었다. 레인은 다시 전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궁극적인 종족과의 맨손 전투가 최선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다. 그는 자신이 짐승 조련사인 것처럼 타냐와 싸우기로 결심한다. 그는 카나데에게 전화를 걸어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벌라고 부탁한다. 카나데는 레인에게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동의하고 즉시 타냐와 주먹 다짐을 벌이기 위해 달려간다. 타냐는 카나데에게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묻는다. 하지만 카나데는 상관하지 않으며 레인이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레인은 자신을 격리하고 처음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느꼈던 존재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에게 행운이 따르길 그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발견하고 그 새에게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요청한다. 레인은 다시 싸움으로 돌아가 카나데에게 쉬라고 말한다. 타냐는 그녀가 그를 상대할 것인지 묻지만 레인은 그녀의 시선을 새들에게 돌리며 그들이 다음 상대라고 말한다. 새들이 타니아를 온몸으로 쪼았고 그들은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고 짜증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타니아는 레인에게 어떻게 그 새들이 그녀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묻지만 그녀가 약해져서 움직일 수 없이 쓰러졌을 때 레인은 새들이 독성이 있다고 고소저절서사조시유 독적. 타니아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카나데는 그녀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고 타니아는 그가 다른 사람을 팔 계획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카나데는 그저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타니아는 레인이 근처 설려과 적어 적은 타주, 타회함입 대마번. 여기서 당신은 레인이 단순히 친절한지 아니면 감자를 먹는 것처럼 행동해서 머리를 얻어야 하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레인을 대신하여 카나데는 타니아를 여러 번 찌르며 나쁜 여자들을 위한 벌이라고 말합니다. 타니아는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며 또한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동의합니다. 길드로 돌아온 나탈리는 레인이 스트라이드 브리지의 경비원을 쫓아갔다는 사실에 솔직히 놀라며 이야기가 확인되면 그의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나탈리는 타냐가 누구인지 묻고 레인과 카나데는 그녀가 복장을 한 인간이라고 말한다. 사람들 사이에 공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타냐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3번이나 막아야 했다. 숲속으로 돌아온 레인은 타냐에게 마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고 하며 앞으로 훈련으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 타냐는 카나데와 라인과 함께하고 싶다고 선언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녀에게도 훈련이라고 믿는다. 카나데와 타냐 사이에 약간의 언쟁이 있지만 카나데는 타냐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한다. 레인은 타냐와 계약을 맺으며 케네디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평생의 에너지를 사용한 느낌이 든다. 타냐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레인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사한다. 비오는 아리오스의 정당에서 일하면서 멍청하고 쓸모없는 이미지를 유지했을 거예요. 이제 그들은 비온이 하던 일을 하며 열매를 맺는 한 주를 잃은 숲에서 보낼 수 없으므로 아리오스는 비온을 다시 불러와서 이용한 다음 버릴 것을 제안합니다. 정당은 동의합니다. 칸데와 타냐는 비온 옆 침대에 누워 누가 될지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비온, 타냐, 그리고 칸데가 처음으로 3명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슬라임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슬라임은 대부분의 모험가들이 무시하는 F급 몬스터이며 이로 인해 그들은 빠르게 번식하고 농장을 공격합니다. 칸데는 슬라임들을 제거한 후에 그들에게 젖고 미끄럽게 만들어서 싫어한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타냐는 칸데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도록 불순결로 그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슬라임의 흔적도 없이 조금 찾아보았지만 비오는 위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소녀들은 레인이 새를 사용하여 탐색할 것인지 물어보지만 레인은 대신 동화하겠다고 말합니다. 소녀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레인이 그들 옆에서 의식을 잃고 갑자기 새를 통해 이야기할 때 놀랍니다. 그는 동화가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동물에게 전달하고 그에게 의식을 부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합니다. 소녀들은 그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지 묻고 그는 그것이 고향에서 배운 또 다른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짐승 조련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입니다. 소녀들은 자신의 충격에서 그를 도와주지만 레인은 다른 뜻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이 없는 동안 자신의 몸을 지켜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레인은 소녀들을 슬라임 언덕으로 데려가고 그곳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수 때문에 척추에 오한이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카나데는 큰 돌로 슬라임을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타냐는 그녀를 막으면서 레인에게 자신의 작은 마법 지식을 사용하여 슬라임에게 파이어볼 공격을 하라고 격려합니다. 레인은 자신의 불덩어리가 과거에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에 놀란다. 타냐는 카나데와의 계약이 레인에게 기하급수적인 신체 능력을 부여한 것처럼 타냐와의 계약이 레인에게 드래곤노이드에 존재하는 두 번째로 높은 마법 능력을 주었다고 설명한다. 타냐는 레인이 계속 나타나는 슬라임을 연습에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비록 타냐가 레인을 훈련하는 방법이 가혹하고 힘들었지만 레인은 그것이 마법 사용에서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는다. 작은 마을 소녀는 길드 밖에서 타냐와 카나데를 만나고 레인은 길드에서 그들의 성공을 보고한다. 작은 소녀는 카나데에게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묻고 카나데는 그들이 슬라임을 파괴했다고 말한다. 소녀는 엄마가 슬라임이 채소를 먹는다고 말해주었다고 말한다. 소녀는 자신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타냐도 고기를 좋아하므로 자신과 타냐가 같다고 결론짓는다. 비가 길드를 나와 소녀들에게 임무를 완료한 보상이 많다고 말한다. 그는 소녀들을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서 많은 접시의 음식을 먹은 후 비에게 그가 야수 길들이기를 배운 곳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한다. 비는 그녀가 모든 사람들이 야수 길들이기를 했던
심지어 그의 부모님도 그랬던 작은 마을에서 야수 길들이기를 배웠다고 말한다. 그녀는 곤충 길들이기도 배웠고 야수를 길들인 적이 없는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랫동안 야수를 길들였다고 한다. 그는 그 마을이 이름도 없고 작고 평화롭다고 말한다. 비가 과거형으로 자신의 마을에 대해 계속 말함에 따라 타냐와 카나데는 비의 고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카나데는 비에게 민감한 주제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가 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물어봤다고 말한다. 타냐는 자신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하며 카나데와 타냐가 그의 동료이기 때문에 비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결정한다. 레이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12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날 그의 부모님들은 너무 바빠서 마을 밖에서 길들이는 법을 연습하러 간 레인이 해질녘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늘이 어두워졌지만 마을에서는 아직 붉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은 몬스터들에게 공격당했고 그는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몇몇 모험가들이 마을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은 레인을 구출하고 체포했습니다. 그는 숙소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그건 반년 전에 아리오스와 그의 파티를 만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레인은 아리오스가 동료를 찾고 있었고 그가 레인을 초대했을 때 레인은 별다른 고민 없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영웅 파티의 일원으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인은 지금 생각해보면 아리오스가 항상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지만 말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레인이 한심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럴 만도 하다. 왜냐하면 그는 영웅의 파티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지만 아무런 좋은 결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네디는 레인이 한심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는 레인이 가족을 잃었을 때 느꼈던 슬픔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가 친절함을 발전시켰다고 생각한다. 타냐는 레인이 좋아서 너무 좋다고 동의하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그런 사람을 자신의 스승으로 두게 되어 자랑스럽다. 레인은 동료들의 인정을 받아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다음 임무로 3인방은 오크 무리를 처치해야 하고 소녀들은 누가 더 많은 오크를 처치할 수 있는지 도전으로 삼기로 결정한다. 오크는 2급 몬스터로 고블린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더 똑똑하고 무기로 싸운다. 레이는 소녀들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타냐는 어떤 오크 무리도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한다. 교만은 실패의 전조라고들 하고 타냐는 오크에게 다리가 붙잡힐 때 아름답게 넘어진다. 타냐를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레이는 자신의 마법 치유 능력으로 스스로 치료하며 모두가 괜찮다고 확인한다. 카나데가 룬스톤을 모으겠다고 자원하지만 타냐는 자신에게 실망한다. 길드의 성공을 보고한 후 레이는 오직 카나데와 만나고 카나데는 타냐가 혼자 있고 싶다고 결정했다고 전한다. 한 어린 소녀가 타냐를 보고 오늘 무엇을 이겼냐고 묻지만 타냐는 아무것도 이기지 않았다고 대답하고 소녀는 엄마가 항상 조언하듯이 다치면 말하라고 한다. 타냐는 어린 소녀의 엄마가 지혜롭다고 말하고 소녀는 뛰어간다. 타냐는 레인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에게 실망을 안겨준 후 어떻게 다시 자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한다. 레인이 나타나자 타냐는 사과하고 레인은 화내는 대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가 괜찮아서 기쁘다고 말한다. 카나데가 그들에게 달려가서 타냐를 안으며 걱정을 표현한다. 트리오가 숙소로 돌아오고 레이는 다시 다른 방이 있는지 묻지만 주인장은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레인이 자는 동안 타니아는 그를 지켜보며 왜 그가 화를 내지 않는지, 왜 그렇게 넘치는 친절을 보이는지 궁금해합니다. 이해할 수 없자 그녀는 왜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치솟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주인일 뿐이라고 결정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의 담요를 덮어주고 나서 자신도 누웁니다. 다음 날 칸데가 성공적인 일거리 춤을 추는 동안 타니아는 레인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장비와 음식을 사기로 동의하고 다시 앞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리오스와 그의 파티를 발견합니다. 레인이 아리오스의 파티에서 쫓겨난 이후 다시 행복을 찾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레인은 아리오스의 파티를 무시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여자애들을 다른 길로 보내려고 하지만
아리오스가 그를 멈추고 타니아와 칸데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는 그들이 궁극적인 종족이라는 사실에 놀라며 레인이 그들과 어떻게 동료인지를 궁금해한다. 기회를 잡아 아리오스는 재능 없는 레인이 그 종족에 섬기기로 결심했는지 묻지만 타냐와 카나데는 그런 말에 불쾌감을 표하며 자신들이 레인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음을 강조한다. 레인은 아리오스에게 그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화제를 바꾼다. 아리오스는 레인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말한다. 그는 레인을 잃어버린 수브로의 탐험에 함께하도록 초대하는데 그곳의 복잡성 때문에 그와 파티는 일주일 이상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레인이 탐험과 운송을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레인은 정중히 거절하고 소녀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다. 린은 레인을 멈추게 하고 악마왕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유물 중 하나인 진리의 방패가 잃어버린 숲에 있음을 설명한다. 그녀는 영웅이 악마왕을 물리치지 못하면 괴물들이 도시를 휩쓸 것이라고 그에게 상기시킨다. 이 발언은 레인에게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상하게 하고 그가 자신을 쓸모없는 바보로 여기는 사람들과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아리오스와 함께 일하기로 동의한다. 아리오스는 그를 그들의 세부 사항 토론에 참석시키려고 하지만 카나데와 타냐가 아리오스를 멈춘다. 카나데는 아리오스의 파티가 레인과 진정한 협업을 원한다면 그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리오스는 이미 사과했다고 주장하지만 카나데와 타냐는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고 말한다. 타냐는 그들이 레인을 대했던 방식으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굽실거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 요구에 아리오스는 화가 나며 무능한 레인이라는 동료 앞에서 굽실거리지 않기로 파티의 다른 구성원들도 동의한다. 아리오스는 레인에게 그는 개처럼 줄에 무기지 않은 애완동물을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주인이 되었다고 외친다. 동료들을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레인을 분노하게 하여 레인은 아리오스에게 주먹을 날리고 아리오스는 줄에 무기지 않은 개처럼 문화적으로 떨어진 말을 내뱉는다. 아리오스는 레인에게 받은 펀치로 굴욕감을 느끼고 자신의 파티와 레인의 파티 중 누가 더 강한지 결투하자고 요구한다. 전투가 시작되면서 카나데는 아가테와 타냐는 레니와 미나와 레인은 아리오스와 맞붙는다. 카나데와 아가테 사이의 전투가 시작된다. 카나데는 아가테를 파랗게 멍들게 하고 레인에게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아가테는 하찮은 레인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카나데는 아가테에게 돌진하고 아가테는 그녀의 빠른 속도와 일관된 강한 타격에 놀란다. 카나데는 아가테에게 반격하라고 말하며 그가 강하지 않은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아가테는 침착함을 되찾고 무기를 들어올리며 자신의 비밀 기술을 사용할 거라고 말한다. 그의 무기는 불빛을 발하며 카나데에게 던질 준비를 하지만 그녀는 파리도 다치지 않을 만큼의 발차기로 그의 공격을 막아낸다. 아가테는 레인이 그들의 파티에 합류하기를 원해서 자신이 억제를 해왔지만 카나데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그녀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카나데는 아가테가 전력을 다한다면 자신도 최소한 싸움을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진 힘의 절반을 풀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아가테는 이렇게 강한 누군가가 비참한 패배자여야 하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는 카나데에 다가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가테를 때릴 때 그녀는 그가 놀랍고 모두보다 강하기 때문에 레인을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카나데의 발차기는 아가테를 나무로 날려보내고 아가테가 나무를 부딪힐 때 나무는 두 동강이 납니다. 카나데는 자신이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타냐와 여성들 간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타냐는 아리오스와 맞붙는 것이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분야에서 레인이 영광을 차지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여성들은 타냐가 아리오스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타냐는 리에네와 미나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문을 외우며 타냐에게 마법 공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타냐의 손가락이 간단히 튕겨지자 여성들의 주문은 사라집니다. 타냐는 여성들의 절망을 보며 웃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냐가 바보 같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주문을 외웁니다. 하지만 타냐의 손가락이 휙 돌아가자 주문은 다시 사라진다. 타냐는 그들에게 자신이 물질 취소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공격을 무효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그들의 주문은 그녀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타냐를 믿지 못하는 리에네와 미나는 계속해서 주문과 마법 공격을 사용하지만 타냐는 주저없이
그것들을 취소한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주문이 얼마나 강하든 관계없이 그녀는 그것들을 무효화하고 결국 두 여성은 에너지를 고갈시킨 끝에 자신들의 한계에 도달한다. 타냐는 이제 여성들에게 진정한 서사시 마법을 보여줄 때가 되었음을 결심한다. 그녀는 궁극의 야수 조련사인 자신의 스승을 조롱한 것에 대해 그들이 쉽게 넘어갈 수 없도록 할 것이다. 타냐는 구름을 모으는 주문을 사용하고 여성들의 머리 위에 수많은 마법원을 만든다. 리에네와 미나는 타냐가 그들에게 내릴 분노에서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갈등에 빠진다. 리에네는 미나에게 반격하자고 하고 미나도 같은 말을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타냐는 그들을 보고 웃으며 농담이라고 하지만 충격에 여성들이 기절합니다. 아리오스는 멋진 남자처럼 전투를 시작하는 대신 먼저 이야기하기로 결정하지만 레이는 주먹으로 그의 입을 닫히게 도와줍니다. 아리오스는 분노로 검을 꺼내며 전투를 끝내겠다고 주장합니다. 레이는 아리오스가 검을 휘두르는 것을 지켜보며 매번 피하지만 아리오스가 강력한 상대일 때 타냐와 다리에서 싸웠을 때 느꼈던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레이는 아리오스가 다시 그에게 검을 휘두르기 전에 쉽게 그의 팔을 잡고 그를 주먹으로 치며 바닥으로 나가 떨어뜨립니다. 아리오스는 레인이 얼마나 빠르고 치명적으로 변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레인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묻습니다. 레인은 아리오스에게 자신의 힘은 카나데와의 계약에서 얻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아리오스의 싸움을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의 방법, 검을 휘두르기 전에 밟는 단계,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리오스에게 포기하라고 말하며 공정한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경고하지만 아리오스는 그의 특별한 마법을 풀기로 결정합니다. 레인이 아리오스의 번개를 자신의 불덩이로 상쇄시키자 아리오스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종류의 마법을 사용하기로 하고 레이는 조련사처럼 싸우기로 결심한다. 그는 전투 중 자유시간에 계약을 맺은 아르비를 사용하여 아리오스를 마비시킨다. 레이는 아리오스에게 야수 조련사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고 포기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일격으로 아리오스를 기절시킨다. 카나데와 타냐는 레인과 만나 승리에 기뻐한다. 레인은 복수를 끝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다. 레인, 카나데, 그리고 타냐는 잃어버린 숲에 있으며 카나데는 낮에도 어두워서 우울하다고 생각한다. 타냐는 농담으로 그곳을 태워버리자고 제안하지만 레인은 진리의 방패가 여전히 숲 안에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어떤 이유로도 그 장소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레인은 잃어버린 숲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회상하며 아리오스 팀이 준 지도가 현재 임무에는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카나데와 타냐는 정말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묻고 레이는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상기시킨다. 레이는 아리오스의 파티를 이기고 그들이 열렬히 사과하도록 만든 후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잊기로 동의한다.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오스는 현재 문제로 넘어가기로 한다. 아리오스는 진실의 방패와 괴물의 소굴에 대해 이야기하고 카나데와 타냐는 아리오스가 그들을 명령한다고 생각하지만 레이는 이를 수락하고 여자들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잃어버린 숲 앞에 서서 여자들은 레인에게 아리오스를 도와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레인은 오직 아리오스만이 악마왕을 물리치고 세계를 삼키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여자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들이 불평할 때 그는 아리오스의 파티에 화를 내어줘서 기쁘다고 말한다. 이에 착수하면서 레인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른 새와 동화하기로 결정하여 숲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한다. 소녀들은 그의 몸을 지켜보며 그가 떠난 동안 기다리고 그가 돌아오면 자신이 길을 마스터했다고 말합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카나데는 앞서 나가지만 자신이 길을 모른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어느 정도 걷고 나서 레인과 여자들은 자신들이 돌아오는 길을 알기 위해 놓아둔 돌 중 하나를 보며 원을 그리며 걷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레인은 자신이 경로를 잘못 잡은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가 정보를 공유한 새들도 길을 잃었을 리가 없습니다. 타냐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다고 동의하지만 숲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레인에게 조사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물질 탐색을 사용하여 그녀는 파티를 그들에게 환상을 걸어놓은 나무의 위치로 인도합니다. 그 나무 때문에 파티는 원을 그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타냐는 카나데에게 그 나무를 파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없애면 그들이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레인이 왜 타냐가 장벽을 파괴하지 않느냐고 묻자 타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아리오스의 조롱에서 레인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그게 영웅이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카나데는 나무를 부수기로 동의하지만 그녀가 다리를 들었을 때 나무에서 목소리가 나와 그들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한다. 카나데는 레인 뒤로 숨는다. 레인과 여성들이 오랫동안 궁금해하지 않도록 요정이 나무에서 나와 그들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말한다. 레인은 또 다른 궁극종을 보아 놀라며 인간들이 200년 넘게 요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요정들은 인간들을 적으로 보았다. 인간들이 자원을 위해 숲을 수확했기 때문에 두 종족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요정들은 내륙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숨겼고 그 이후로 인간들에 대한 큰 적대감을 품게 되었다. 레인을 마주한 요정은 그가 말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으며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한다. 레인이 계속 말하자 요정은 그와 여성들을 이곳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안전한 곳으로 달아난다. 테냐와 카나데는 아리오스의 파티가 진실의 방패는 괴물들이 지키고 있다고 했을 때 요정이 왜 나타났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요정이 인간에 대한 증오 때문에 괴물들과 손을 잡았는지 궁금해하지만 레인은 요정이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테냐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하며 가능한 빨리 장벽을 파괴해야 한다고 한다. 그녀는 카나데가 나무를 부수는 동안 요정을 저지하겠다고 제안하고 그렇게 하면 요정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레인은 먼저 요정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다. 레인은 요정 앞에 서서 그녀와 이야기하려는 확고한 결의를 다진다. 요정은 레인이 듣지 않으면 그를 이곳에서 제거하겠다고 말하고 레인은 그녀에게 자신을 공격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카나데와 타냐는 살려줘. 요정은 흔들림 없이 움직이지 않는 레인에게 환상의 화살을 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요정은 놀라며 레인이 좋은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고 싶지 않아서 다시 화살을 쏜다. 하지만 이번에는 카나데와 타냐가 그들의 주인을 구하기 위해 공격을 막는다. 카나데는 요정에게 레인이 한 모든 좋은 일들을 말하기 시작한다. 타냐도 함께하며 두 사람은 적어도 그들의 주인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를 달라고 간청한다. 요정은 경계를 풀고 레인과 타냐, 카나데 같은 사람은 처음 만난다고 말한다. 그녀는 스라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레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제안한다. 소라는 레인이 영웅 대신 진리의 방패를 가져오러 왔다는 소식에 놀란다. 타냐는 소라에게 장벽을 무너뜨리라고 말하고 소라는 자신이 장벽을 세웠다고 확인한다. 하지만 소라는 장벽을 파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장벽이 숲속에 있는 요정 마을로 가는 길을 끊기 때문에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타냐는 소라가 괴물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소라는 빠르게 그 생각을 바로잡으며 요정들이 진리의 방패를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괴물이 아니라 그녀는 진리의 방패를 그들에게 가져가고 레인이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할 방법이 있는지 묻자 그녀는 진리의 방패를 지키는 것은 요정들과 이전 영웅 간의 팩트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늘 잔인한 타냐는 레인에게 그들이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요정이 그에게 고마움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카나데는 도시로 돌아가 방패를 돌려주고 보상을 받기를 기다릴 수 없다. 너무 자주 쓸모없다고 불린 사람으로서 레인은 자신의 머리가 그가 누구든지 구할 수 있다고 속여주도록 허락했음에 틀림없다. 그는 영웅도 아닌데 소라가 뭔가 괴로워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녀에게 돌아간다. 소라는 자신의 짐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는데 레인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나누라고 격려한다. 레인은 모든 것이 위험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소라를 도와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한다. 소라는 자신에게 루나라는 이름의 반쪽 동생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녀는 소라와 정반대지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소라는 루나와 함께 잃어버린 숲의 요정 마을을 지키는 장벽을 유지했지만 그 일은 지루한 일이었다고 한다. 소라와 루나가 장벽을 잠시 떠나게 되었던 때까지 모든 것이 괜찮았고 그들은 결국 루나를 포획한 그림자 기사와 마주쳤다. 그들은 그것을 물리칠 수 없었다. 레인은 요정들이 그림자 기사를 물리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는 시급 괴물임에도 불구하고 마법을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물리적인 공격만이 그를 이길 수 있다고 한다.
소라는 그림자 기사가 자신에게 장벽을 낮추게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동료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소라가 마을 촌장에게 갔지만 그는 다른 요정들을 위험에 노출할 수는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고 소라에게 그들이 내린 선택의 결과를 감수하라고 말했다. 카나데와 타냐는 이에 화가 나지만 레인이 루나를 구하겠다고 말하며 요정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그림자 기사도 쓰러뜨리겠다고 한다. 소라는 그림자 기사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장벽을 무너뜨리라고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림자 기사와 루나가 있는 장소를 보여주고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레인은 그녀에게 물러나라고 한다. 그림자 기사가 그녀가 계약을 깨는 것을 보면 루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인, 타냐, 카나데는 루나가 인질로 잡혀있는 곳에 도착하고 카나데는 자신이 보는 것에 짜증이 난다. 그들이 계획한 대로 레인은 그림자 기사에게 파이어볼을 사용하고 카나데는 그를 발로 차지만 그들의 공격은 괴물의 입장에 거의 변화를 주지 못한다. 그림자 기사는 레인에게 그가 영웅인지 묻는다. 레인이 가진 힘 때문에 아마도 영웅은 결국 쓸모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괴물이 레인이 악마왕의 군대와 싸우는 이유가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요정에 의해 보내졌기 때문임을 알게 되자 그는 루나를 공격하려 하지만 타냐가 제때 도착해 그녀를 구합니다. 카나데는 레인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것과 타냐가 루나를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녀와 레인이 괴물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괴물은 짜증을 내며 난폭해져 그 지역의 숲을 파괴하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킵니다. 레인은 믿을 수 없는 힘을 가진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합니다. 그는 카나데에게 그림자 기사에게 한 방에 쓰러질 준비를 하라고 말하며 자신은 괴물의 주의를 끌기로 합니다. 그는 몇 마리의 아르비와 임시 계약을 맺고 그들을 그림자 기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져옵니다. 그동안 그는 부스트 주문을 사용해 카나데의 신체 능력을 높여주고 그녀는 그림자 기사에게 돌진합니다. 한 번의 강력한 발차기로 괴물을 쓰러뜨리고 그는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카나데는 레인에게 그녀를 강하게 만든 마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묻고 레인은 그 마법이 독특한 조련사 마법이며 타냐의 능력이 그것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말한다. 타냐는 레인에게 잃어버린 마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자 레인은 고향에서 배웠다고 대답한다. 카나데는 그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막는다. 2살짜리 아이들처럼 그 마법이 루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카나데는 승리의 춤을 추고 루나가 깨어난다. 그들은 루나를 소라에게 데려가고 소라는 언니가 돌아온 것에 기뻐한다. 레인은 루나와 소라가 정반대라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소라에게 행복을 되찾아 주어서 기쁘다. 카나데는 루나와 소라가 다시 함께 살면서 행복할 것이라고 발표하지만 소라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니를 도와주지 않았던 요정들로부터 멀리 가고 싶다고 말한다. 레인은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숲에는 그림자 기사와 같은 괴물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루나와 소라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걱정하지만 그들의 구세주가 나타나고 입을 열고 물 흘리듯이 그들에게 파티에 합류하라고 요청하는데 그 주인공은 카나데다. 타냐는 소라와 루나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결정은 레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레인은 소라와 루나에게 인간이 있는 파티에 합류하는 것이 편한지 물어보고 소라가 레인을 신뢰한다고 말하자 루나도 그들과 함께하기로 동의한다. 그러나 쌍둥이 요정들은 레인에게 타냐와 카나데처럼 그들과 계약을 맺어달라고 요청한다. 레인은 계약을 맺는 주문이 다르기 때문에 걱정하며 요정들을 위한 계약은 복잡한 주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느낀다. 카나데와 타냐는 레인이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보라고 격려하고 그는 장갑을 벗고 손가락을 물어 피를 내기 시작한다. 레인은 자신의 말이 쌍둥이의 영혼에 닿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주문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며 계약이 실패하지 않도록 한다. 쌍둥이들이 레인이 요청할 때 이름을 말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레인은 2개의 궁극적인 종을 동시에 수축한 후 어지러움을 느낀다. 소라와 루나는 레인을 붙잡고 카나데와 타냐는 실망한다. 도시로 돌아온 레인은 방패를 아리오스의 파티에게 보여주고 소녀들은 뒤에 남아 지켜본다. 레인이 그들에게 영웅 파티와 사이에 끼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녀들은 일이 잘못되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아리오스는 레인이 잃어버린 숲에서 단 이틀 만에 방패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다.
그들은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냈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레인이 가짜 방패를 가져왔는지 궁금해하지만 레인은 그들에게 테스트해보라고 요청하고 리안이 방패의 진품임을 확인한다. 아리오스는 다시 레인에게 그의 파티가 어떻게 해냈는지 묻고 그는 소녀들과 함께 있는 루나와 소라를 본다. 레인은 화제를 바꾸고 약속한 보상을 달라고 요청한다. 아리오스는 레인에게 약속한 20골드를 준다. 레인은 기꺼이 자리를 떠나려 하며 이후 아리오스의 파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새긴다. 그러던 중 아가스가 그를 멈추고 파티에 함께하자고 제안한다. 아리오스는 반대하지만 린과 미나는 레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동의한다. 모집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가스는 레인에게 과거의 일은 잊고 그들을 위해 일하며 동료로서 더 나은 보수와 대우를 기대하라고 말한다. 레인은 아리오스의 파티가 자신을 동료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변하지 않았고 미안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이 바보였다는 것을 느낀다. 카나데가 레인을 구하기 위해 손을 내밀며 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레인은 그 신호를 받아 소녀들과 함께 떠나고 아가스는 레인이 그들과 함께 악마왕을 물리치며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음에도 왜 그들의 파티에 합류하기를 거부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리오스의 파티는 레인이 악마왕을 물리쳐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파티에 초대하는 것이 시간 낭비였다고 결론짓는다. 아리오스는 혼자 남게 되고 레인이 며칠 전 자신을 이겼을 때의 굴욕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회상한다. 아리오스는 레인을 지우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삼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소녀들이 레인에게 영웅만이 악마왕을 무찌를 수 있는지 묻자 레인은 소녀에게 영웅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과거의 악마왕이 너무 강력해서 인간을 지배했고 영웅이 악마왕을 물리치기 위해 대군주와 힘을 거래했다고 말합니다. 대군주의 피가 영웅의 혈관에 흐르고 그는 한계 돌파를 얻었으며 즉 악마왕을 물리칠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레인은 악마왕을 무찌르기 위해 한계 돌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영웅은 악마왕을 물리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힘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카나데는 현재 영웅의 약점에 대해 언급하고 레인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소라는 레인이 여러 계약을 통해 예전보다 더 강해지고 있어서 영웅처럼 들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카나데와 타냐는 이 의견에 동의하고 카나데는 레인이 궁극적인 종족과 계속 계약을 맺을 수 있어 악마왕과 싸울 만큼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레인은 소녀들에게 그에 대한 답변을 아직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생명이 그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악마왕과 싸울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카나데는 그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들은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한다. 레인은 자신이 선택할 시간이 곧 다가온다고 느낀다. 타냐는 레인이 잠든 사이 그의 얼굴에 천을 덮고 그가 눈을 뜨면 곧 여관에 빈방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아침 식사 때 타냐는 레인에게 장비를 좀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루나는 소라가 만든 음식을 음미하고 레인은 아리오스에게서 번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비를 구하기로 동의한다. 도시에서 루나와 소라는 레인을 붙잡고 인간이 너무 많다고 말하며 소라도 무서워하면서도 언니를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레인은 쌍둥이에게 그렇게 긴장하지 말라고 하며 그들은 안전하고 모든 인간이 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쌍둥이는 이 종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져왔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따라서 그들이 인간에 즉시 적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타니아가 스팽글 다리에서 이긴 2명의 모험자가 타니아에게 충성을 표하러 왔고 사과를 파는 여성이 과거 칸데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사과를 건넨다. 레인과 항상 놀던 아이들이 나타나서 솔라와 루나가 레인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더 많은 아내를 얻었다고 말한다. 솔라는 그 주장을 거부하고 소녀가 루나와 솔라를 꽃 정령이라고 부르자 루나가 마법을 사용하려다가 거의 요정임을 드러낼 뻔했다. 레인과 솔라가 루나를 제때 막았고 곧 모두 철장으로 향한다. 레인이 자신은 최고 중 최고라고 말한다. 철장은 레인과 그의 무리를 환영하는 드워프였다. 레인이 드워프에게 무기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자 드워프는 그들이 직접 고르라고 말하는데 이 가게는 자율 서비스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칸데는 가게 주인이 무섭다고 말하고 자신이 다르다는 듯이 타니아는 드워프들은 자주 화를 낸다고 말한다. 레인은 단검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지만
칼집을 벗기자 생각이 달라진다. 하지만 카나데는 그 검이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모험가에게 난장이가 준 검도 예쁘다고 생각하며 레인에게 그의 생각을 묻는다. 카나데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레인은 그가 팔았던 검의 난장이가 정말로 가게에서 가장 좋은 검이었는지 묻는다. 난장이와 소녀들은 이 질문에 놀라며 레인은 검들이 멋지게 전시되어 있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부족할 것 같다고 설명한다. 난장은 전시된 검들이 실제로는 그의 여가 시간에 만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가게 구석에 천을 벗겨 자신의 마음을 담아 만든 검들을 드러낸다. 그는 사람들이 돈만 벌면 더 이상 무기를 중시하지 않게 된 것을 느끼고 복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오래된 검을 새로운 모델로 바꿀 때 실망했다고 한다. 그는 진짜 무기를 다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이기적인지 묻습니다. 타냐는 그 남자의 기분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그가 지지자를 두게 되어 기쁘다고 합니다. 드워프는 레인에게 그 무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데 그는 그 무기가 대부분의 눈을 속일 만큼 충분히 좋아 보인다고 믿습니다. 레인은 주변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다고 말하며 동물들과 계약을 맺어야 할 때 그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드워프는 레인이 자신이 맞춤형 무기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드워프는 레인과 소녀들이 너무 일찍 기뻐하지 않도록 멈추게 하며 무기를 만들 재료가 없다고 말합니다. 레인과 소녀들은 길드로 가며 평소보다 더 붐비는 모습에 놀랍니다. 카나드는 나탈리에게 소란의 원인을 묻고 그녀는 모험가들이 영웅의 파티가 모집 중이라서 신이 나 있다고 설명합니다. 카나데와 타냐가 걱정할 때 레인은 자신이 괜찮다고 말한다. 나탈리는 소라와 루나가 누구인지 묻고 루나는 기회가 왔다는 듯이 악의적으로 행동한다. 레인은 나탈리에게 그가 여기 온 이유를 보여주며 화제를 바꾼다. 나탈리는 난쟁이 대장장이 간츠가 레인에게 그의 정신을 조사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다는 것을 본다. 간츠는 레인과 소녀들에게 그는 자신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 미스릴이라는 재료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타냐는 미스릴이 평생 사용할 무기에 필수적이라고 동의한다. 간츠는 그의 조상이 그에게 미스릴 광산을 남겼고 그곳에서 미스릴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최근에는 미스릴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한다. 레인은 광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스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소녀들은 이미 레인이 겐츠가 광산을 조사하려는 의도를 느끼고 있으며 그들이 그에게 가라고 말하면서 그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인은 자신의 파티와 함께 겐츠의 마음을 조사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제안합니다. 겐츠가 임무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레인에게 묻자 레인은 그에게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레인의 답변에 겐츠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길드 앞에서 컨데는 겐츠가 불평쟁이였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모두가 그가 무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스릴 광산은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컨데는 이 일은 마을에서 가까워서 광산으로 향하는 것이 마치 피크닉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러와 루너는 태양 아래를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 곧 실신합니다. 잠에서 깬 그들은 레인에게 자신들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만 레인은 대신 지도로 찾은 호수로 소녀들을 데려간다. 레인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소녀들은 생일 수영복을 입고 물에서 더위를 식힌다. 레인은 다람쥐들을 길들이고 소녀들이 어떤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타냐는 자신의 여성적인 특징을 더 빨리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루나를 놀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소녀들은 호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카나데에게 무언가가 닥친다. 레인은 카나데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고 그동안 자신이 맡긴 다람쥐들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걱정한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레인은 호수로 달려가지만 카나데의 꼬리를 물어버린 물고기를 발견하고 불행히도 호수에서 옷을 벗은 소녀들을 보게 되어 모두의 비명이 울려 퍼진다. 레인은 소녀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한다. 소녀들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계속하라고 말하는 기회를 이용합니다. 렌은 소녀들의 이러한 행동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수영을 하자고 하는 제안도 거절합니다. 여행은 계속되고 파티는 마침내 광산의 위치에 도착합니다. 렌은 소녀들에게 광산에서 미스릴이 사라진 것은 절도 때문일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말하고 타니아도 동의합니다.
대화 중에 렌은 이상하게 움직이는 새를 발견합니다. 광산에서 몇 명의 남자가 나오고 렌은 칸데와 타니아에게 그들을 부드럽게 싸우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접촉만으로 쉽게 실신합니다. 소라와 루나는 마법을 사용하여 남자들의 기억에서 정보를 찾으려고 제안하며 그들은 광산에서 미쓰리를 훔치는 5명의 추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들은 또한 그 사람들이 모험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는 여자들에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도둑들이 그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이전에 본 새가 광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짐승 조련사가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레인처럼 또 다른 쓸모없는 사람을 만날 건가요? 광산 안에서 도둑들은 밖에 나가 확인하러 보낸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그들 중 짐승 조련사는 그들이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레인과 여자들이 광산에 들어가자마자 불의 공격을 받지만 루나와 소라는 마법으로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뛰어갑니다. 루나와 소라는 마법을 사용해 여자들을 쓰러뜨리며 유용한 존재가 되어 레인으로부터 더 많은 머리 쓰다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카나데와 타냐는 광산 안의 남자들을 쓰러뜨리고 전투는 레인과 짐승 조련사 사이에 남겨집니다. 짐승 조련사는 레인에게 누구냐고 묻고 레인은 간츠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짐승 조련사를 더욱 화나게 합니다. 레인은 짐승 조련사에게 체포되었으니 자수하라고 요청하지만 그는 간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야수 조련사가 괴물을 소환하는데 그 괴물은 베헤모스이고 레인 포함 모든 사람들은 야수 조련사가 괴물을 길들인 것을 보고 놀라며 이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마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수 조련사는 베헤모스를 길들이기 위해 기술이나 힘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젊었을 때 베헤모스를 발견하고 키웠기 때문이며 이는 괴물이 그에게 전혀 적대감을 느끼지 않음을 의미한다. 베헤모스가 야수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 공격하고 레인은 소녀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그들이 포로들과 함께 동굴을 떠나라고 요청한다. 루나와 소라는 주저하지만 레인이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도 떠난다. 동굴 밖에서 카나데는 걱정하고 타냐는 그 걱정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가라고 말하며 포로들을 지켜본다. 카나데는 베헤모스의 공격에서 레인을 구하기 위해 동굴에 제때 도착한다.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레인은 카나데에게 베헤모스와 싸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명령을 내리는 야수 조련사를 붙잡아달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야수 조련사를 멈추게 하면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야수 조련사는 그가 광석도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레인과 나머지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베헤모스에게 레인과 카나데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두 사람은 괴물의 공격을 피하고 레인은 괴물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그는 거대한 괴물이 단순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레인은 다시는 맞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동굴이 괴물의 강타로 오래 버티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카나데는 짐승 조련사를 붙잡지만 그는 레인을 죽이기 위해 거대한 괴물을 조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레인은 전투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뿐임을 깨닫지만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강하고 특별하다고 부르는 소녀들의 말을 믿기로 한다. 거대한 괴물이 레인을 향해 공격할 준비를 할 때 레인은 짐승 조련사의 통제를 무시하고 거대한 괴물의 통제를 장악하여 짐승 조련사와 카나데를 놀라게 한다. 짐승 조련사는 패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며 그는 계속해서 거대한 괴물을 자극하여 괴물이 광난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 레인이 자신의 악한 면모를 드러내고 그런 것이 없지만 그들 모두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지 밖에서 괴물을 죽인다. 레인과 소녀들은 도적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이 복수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간츠의 미온적인 무기를 샀기 때문이다. 그들은 간츠가 다시는 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그의 미쓰리를 훔쳤다. 간츠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안해하고 레인도 간츠가 미온적인 무기를 만들고 고객을 속인 것이 잘못되었다고 동의한다. 레인은 간츠에게 다시 무기를 만들 때 마음을 담아 잘 만들라고 격려하고 간츠는 레인의 무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동의한다. 레인은 단검과 건틀렛을 요청한다. 레인이 간츠에게 아이디어를 속삭인 후 레인은 클룰러스한 소녀들에게 그동안 쉬러 갈 의향이 있는지 묻고 소녀들은 더할 나위 없이 동의한다. 아리오스와 린은 인터뷰를 진행 중이며
아리오스는 그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를 탈락시킨다. 그 남자, 짐승 조련사는 아리오스에게 지원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묻는다. 아리오스는 그 남자가 한 번에 여러 동물을 조련할 수 있는지, 혼자 싸울 수 있는지, 궁극적인 종을 조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아리오스는 그 남자가 레인보다 못하다고 결론짓고 그를 보내버린다. 린은 아리오스가 선발 과정에서 너무 가혹하다고 걱정하지만 그가 자신을 고치려는 그녀에게 화를 내자 그녀는 말을 삼키고 평소처럼 그에게 아부하기로 결심한다. 아리오스는 미나와 아가스가 누군가를 찾는데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며 린을 쉬게 보낸다. 린은 그가 세상을 구해야 하니 잘 쉬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방을 나선다. 아리오스는 서랍을 열고 반지를 꺼내며 세상을 구하기 전에 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말하고 그 임무는 레인을 제거하기 위해 그 반지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레인은 길드에서 나탈리를 방문하고 광산에서 잡은 도둑들에 대해 묻는다. 나탈리에 따르면 그들은 모험가의 칭호를 박탈당하고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은 렌을 슬프게 했지만 나탈리는 그런 사람들이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길드 밖에서 렌은 소라와 루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즉시 렌이 도적들이 처벌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도적들은 늘 선한 일을 하는 시아덱에 거대 괴물을 방치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렌은 여자들의 말로 위안을 받았고 그들은 도시 호라이즌을 돌며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쌍둥이는 렌과 함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즐거워했고 칸데와 타니아는 여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렌은 쌍둥이들에게 핫도그를 사주었고 처음 맛보는 그들은 그것을 매우 신나게 먹었습니다. 핫도그를 먹은 후 렌에게 다시 칸데와 타니아와 함께 그곳에 오라고 약속하게 한 쌍둥이는 자신들이 렌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은 렌이 그들과 계약을 맺은 이후로 달라진 느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칸데와 타니아로부터 다른 것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렌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보는 소녀들을 황폐화시키지만 그들은 레인이 궁극의 마법을 얻었는지 궁금해한다. 그것은 오직 요정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로 룬과 소라도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레인은 자신이 다르다고 느끼지 않으며 복잡하거나 다른 마법 주문도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한다. 소녀들은 실패한 듀오처럼 느끼고 레인에게 왜 그들이 마을과 마을 장로에게 버림받았는데도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신뢰를 주는지 묻는다. 그들은 레인이 카나데와 타니아처럼 강한 사람들이 그의 팀에 있는데 왜 그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레인은 소녀들을 안치고 아리오스의 파티에서 쫓겨난 이후로 자신이 거기서 오래 버티지 못한 이유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동료들과 신뢰를 쌓고 싶어한다. 소라와 루는 레인이 그들을 동료로 여긴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루는 식사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레인은 그들이 카나데와 타니아를 불러 제대로 된 점심을 먹어야 한다고 동의한다. 여관으로 가는 길에 3인조는 이상한 남자에게 멈춰서서 쌍둥이들의 이름을 요구받고 그 남자가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소라와 루나는 처음 만난 이가 그들을 주장하려 한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며 거절하지만 그 남자는 그들의 행동이 자신을 더 원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레인은 남자가 누구냐고 묻고 그 남자는 에드가 프로메어라고 소개하며 지평의 영주 아들이라고 말한다. 에드가는 쌍둥이들에게 자신과 함께 가면 언패럴렐드 럭셔리, 비할 데 없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레인이 주인이라고 확인하고 에드가는 강제로 나아가기로 결정한다. 레인은 공격해오는 모든 경비원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에드가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에드가는 항상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말하며 마을 사람들은 레인 주변에서 인질로 잡혀 있어 한 명씩 구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에드가는 레인이 쌍둥이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레인은 에드가 어떻게 이런 짓을 자신의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에드가는 페전츠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레인은 날개 달린 요정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조화받고 있을 때 어떻게 모두를 동시에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도 요정들이 모두에게 드러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적상법 중 레인 의신 도타 가이 사용하 구다 중사격 당 에드거 규전 레인 요다 반시
레인 설타부 회양 에드거 요원, 타사용화 구다 중사격 1차격 괴소 유수위, 여해문 양아우 레인 사용료 연속 영창, 저시일 충특수적 정령 기능, 가이양의 개인 1차 성시 방다 개상 동적 법출. 레인장 에드거 화타적 수위 간주, 쌍포태 표시 감사, 제1감사 레인 후, 촌민문청구 레인 리게 지평선, 거일개요 원적 지방, 여차동시, 에리오즈 수중나착 사학계지, 재원처 감시착 레인, 재려점, 루너 화소러 고소 가네이더 화타니어, 레인 시어학역패 에드거 화타적 수위적, 저문환 보충설, 레인 전시료 고급적 정령마 법공제 능력, 저문인 위 저시타여 저문첨 정계약 후 획득적 능력, 가네이더 화타니어 표시타문 부감상 신자 기착 과료 저유 취적 사정, 병선칭 에드거 회의시 도대 주상 포테이 부출되게, 리는 에드가가 모든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가 여인들을 납치하고 저택에서 학대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주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성주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카네데는 기사들이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를 묻습니다. 쌍둥이들은 기사들이 이미 조사를 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답합니다. 타니아는 에드가의 저택을 불태울 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쌍둥이와 린,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린이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듣고 나서 그는 그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카네데가 린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그녀가 그에게 묻듯이 그 자신도 묻는 것처럼 정말로 도시를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린은 무용한 사람 복합체에서 구원자 복합체로 확실히 변화했습니다. 꼴통은 자유를 원하지 않나? 여성 지원 단체가 그가 도시를 구하고 싶어하며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 그는 떠나는 것이 그들이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니아와 카나데는 도시를 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쌍둥이들도 아직 인간을 완전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도시와 핫도그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리인과 여성들을 도시를 구하기 위해 함께 합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리인은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에드가가 아버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아버지는 방을 나갑니다. 기사단장은 하루 동안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모든 불만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에드가는 그에게 리인을 찾아오면 보너스를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리인에 대해 조사를 부탁합니다. 기사단장이 방을 나간 후 에드가가 작은 종을 울리고 소녀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에드가는 소녀가 늦게 대답했기 때문에 그녀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비명을 지르라고 요청하는데 그는 그녀의 비명을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소녀가 도움을 요청하며 속삭인다. 레인과 카나데는 기사단을 방문하지만 그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기사들은 작은 소란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고 그런 사소한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말한다. 카나데는 그런 말을 듣고 실망하지만 레인이 그녀가 반응하는 것을 막고 기사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영주를 조사하면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장소 밖에서 레인은 카나데에게 기사들의 행동이 그들이 영주 가족과 결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기사단에서 카나데와 레인을 지켜보던 한 기사가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이름을 스텔라라고 소개하고 호라이즌의 기사단 부단장이라고 한다. 그녀는 카나데와 레인에게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사과하고 에본 팡스를 물리쳐준 것에 감사하며 영주 가족을 처치하기 위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스텔라는 기사단장 질과 많은 기사들이 영주 가족과 공모하고 뇌물을 받아 정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기사단에서 카나데와 레인을 본 것이 그녀로 하여금 그들과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레이르는 스텔라와 손을 잡는 것을 원하지만 그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함정을 놓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카나데는 레이른에게 스텔라가 좋은 사람이라고 보증하며 모두가 함께 일하기로 동의합니다. 스텔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레이른에게 말합니다. 기사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또한 증거 없이는 영주 가족을 공격할 수 없다고 말하며 레이른은 기사들을 정리하는 함정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기사들과 레이른의 파티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레이른은 간츠로부터 무기를 얻고 질레스는 한 기사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밤늦게 질레스는 기사들을 모으고 레이르는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질레스는 기사들에게 그들이 영주와 결탁한 증거가 담긴 창고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창고의 목표물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매복당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쌍둥이 요정들이 밖에서 그들을 잠궈버렸기 때문이다. 스텔라는 레인의 건틀릿의 정확성을 칭찬하고 레인은 원래 동물을 잡기 위한 속임수였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가 간츠에게서 받은 무기이며 그의 단검은 아직 제작 중이다. 레인이 질을 처치하려고 하지만 질이 그들을 보고 레인을 발견하게 되어 기뻐하며 그를 에드거에게 바쳐 보상을 받기를 희망한다. 스텔라는 레인에게 질을 처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뛰어내리고 두 사람은 검술 싸움을 시작한다. 스텔라는 질에게 항복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레인의 동료들과 선한 기사들이 질이 부패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질서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은 세상 어디에도 정의는 없다고 주장한다. 스텔라는 자신이 질처럼 되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를 죽인다. 에드가는 질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지만 비참한 영웅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아리오스는 에드가에게 레인이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들 중 하나라고 말하며 타겟을 죽일 수 있는 마법 아이템이라고 설명하는 반지를 에드가에게 제공한다. 아리오스가 떠나기 전에 에드가의 증오를 음미하며 그것이 아이템의 힘을 더욱 끌어낼 것이라고 말한다. 에드가는 레인에 대해 우위를 갖게 되어 기쁘다. 반시는 도움을 요청한다. 반시는 자신이 좋았던 삶을 살았던 때를 회상하다가 어느 날 감옥에 던져졌던 일을 떠올린다. 스텔라와 좋은 기사들은 영주의 집의 문 앞에 있는 경비원들에게 검사를 위해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경비원들은 그들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질을 요청한다. 스텔라는 기꺼이 질과 그의 부하들이 부패로 체포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이 군주가 아닌 왕을 섬기기 때문에 그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캐나다의 타냐는 주저없이 나타나 스텔라가 진정한 정의의 얼굴이라고 말하며 기사들도 그들에게 동의한다. 하지만 스텔라는 두 사람에게 드라마를 그만두라고 말한다. 경비원들은 검열에 반대하며 다른 모든 경비원들을 호출한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 스텔라는 캐나다와 타냐에게 고마워하며 그들이 레이니처럼 열정적으로 싸운다. 에드가 방창문으로 밖의 소동을 지켜보는데 그는 카나데와 타니아를 보게 된다. 손에 반지를 들고 그는 레인의 등장을 기다린다. 왜냐하면 그는 레인을 제거하면 최종 종족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쌍둥이와 레인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분산 작전 덕분에 영주집에 성공적으로 침입한다. 루나는 조용히 하라는 소라의 말을 듣기 전까지 고집스러운 쥐처럼 행동하며 은밀하게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 물질 검색을 통해 쌍둥이는 집에서 납치된 사람들의 위치를 발견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마법 능력이 비슷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알아차린다. 에드가의 집에 최종 종족의 존재가 발견되자 레인은 걱정된다. 영주와 그의 아들이 어떤 의도로 이 최종 종족을 준비했는지 궁금해지거나 최종 종족이 납치된 사람 중 한 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레인은 쌍둥이에게 그가 최종 종족의 위치와 정체를 알아내겠다고 말하면서 납치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텔리포어트하여 분산작전팀이 걱정 없이 싸울 수 있게 한다. 레인이 혼자서 최종 종족과 맞서려는 것에 쌍둥이는 특별히 기뻐하지 않지만 그는 그들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람들을 텔리포어트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는 위험에서 멀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쌍둥이들은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머리를 100번 때리겠다고 말합니다. 집 안으로 더 들어가면서 레인은 문 뒤의 감옥에서 반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물쇠를 부수고 그녀를 치유한 뒤 그녀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니나라고 말하고 레인을 향해 달려가 포옹합니다. 그녀는 레인에게 에드가가 그녀 주위의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 그녀에게 노예 목걸이를 착용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그의 집에서 침묵 속에 고통받아 왔습니다. 레인은 니나가 친절하고 강하다고 말하며 그녀의 목에 있는 목걸이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매우 강력한 마법이 담겨 있다고 말하며 그를 막습니다. 레인은 니나에게 그걸 제거할 것이고 그녀는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동의한다. 레인은 목걸이 주변의 주문의 기초가 짐승조련사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목걸이를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가 시도할 때 역효과로 인해 그의 주변에 강한 전기서지가 발생하고 이나는 아무도 자신이 사라져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멈추라고 요청한다.
레이는 비록 그녀를 막 만났지만 자신이 신경 쓴다고 말하고 자신의 동료들도 신경 쓸 것이라고 안다. 동료들을 떠올리며 레이는 그들과의 계약에서 얻은 모든 힘을 기억하고 이 능력들을 결합해 목걸이를 부수기로 한다. 니나는 자유로워서 기쁘다. 육체파인 타냐는 전투 중에 억제하는 것이 지겨워서 침투팀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카나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경비원들은 납치된 사람들을 인질로 사용해 기사들과 소녀들을 저지하려고 하지만 루나와 소라는 파이어볼 다중 발사를 사용해 경비원들을 공격하며 납치된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려갔다고 알리기 위해 제때 나타난다. 모두가 주저없이 싸울 수 있다. 스텔라는 기사들에게 경비병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영주와 에드 체포를 위해 영주의 집으로 침입한다. 에드는 자신의 경비병들이 패배한 것을 보고 실망하며 아버지가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잘못되었는지 묻는다. 에드는 아버지에게 증거를 조작하면서 자신을 데리고 도망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기사들은 증거가 없으면 그들을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주는 가려고 하는데 기뻐하며 그의 아들이 정말 똑똑하다고 말한다. 에드는 리그에서 그와 함께 링을 사용하는 것이 기대된다. 나이나를 등에 업은 리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리그를 보고 놀라워하는 소녀들과 마주친다. 리그는 나이나가 에드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설명하고 소녀들은 룬과 소라가 이미 팀에 데려올 것으로 의심했던 또 다른 궁극종의 존재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칸데가 니나를 안고는 그녀가 너무 포근하다고 말합니다. 스텔라는 렌의 기여를 감사하며 그들은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상기시킵니다. 렌과 에드가르를 체포하고 그들의 잘못을 증명할 증거를 찾을 때까지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지평선에 영주가 나타나고 스텔라는 검을 그에게 겨누며 검사를 받으라고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고집을 부리자 렌은 원래 묻지 않고 했지만 스텔라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멀리서 그를 묶어줍니다. 에드가르가 방으로 뛰어들어 렌에게 반지의 마법을 시전합니다. 이에 모든 여자아이들이 렌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림 리퍼가 나타나 칸데의 실망을 안겨주며 렌을 찌릅니다. 그 불쌍한 영웅은 심지어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이가 렌에게 마법 물품이 사용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렌이 죽기를 바라며 아리오스가 밤에 잘 수 있기를 바라며 건물에서 날아갑니다. 정말 불쌍하지 않나요? 운 좋게도 레인은 사신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녀들은 걱정하지만 레인이 완전히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됩니다. 소라는 레인이 대규모 마법으로 즉사시키는 마법에서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소녀들은 레인이 야수 길들이기 능력자이거나 단순히 레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루나는 이 두 가지 이론에 동의하지 않고 무언가를 시험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레인에게 독방울 주문을 사용하여 소라를 놀라게 하지만 레인이 독에 면역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쌍둥이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이 생겼는데 그중 하나는 상태 효과 무효화입니다. 소녀들은 상황이 좋아졌지만 항상 통제하던 소라는 통제를 잃고 레인에게 실험을 한 루나를 질책합니다. 에드가가 레인이 사신검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증오를 품습니다. 이 증오는 반지가 더 많은 힘을 얻고 레인이 고향을 파괴한 것과 유사한 악마로 변하게 합니다. 악마는 다시 깨어난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악마는 그들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만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하며 건물에서 날아간다. 소녀들은 그가 도망쳤는지 궁금해하지만 레인은 악마의 진짜 목표는 도시의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레인은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소녀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들은 침착함을 되찾고 있다. 그는 스텔라에게 시민들을 지켜보라고 하고 자신은 소녀들과 함께 악마와 싸우겠다고 한다. 그는 니나에게 싸움을 좋아하지 않으니 뒤에 기다리라고 말하고 소녀들은 니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악마는 인간들이 비록 약하지만 빠르게 번식하는 것에 대한 증오로 도시를 불태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을 곤충이라고 생각한다. 레인이 제때 나타나 악마의 주의를 끌고 악마는 레인과 그의 친구들이 놀 시간이 기다릴 수 없냐고 묻는다. 칸데가 악마의 뒤에서 공격하고 타니아가 앞에서 공격한다. 그리고 렌이 그의 건틀릿에서 나온 줄로 악마를 묶는다. 하지만 악마는 풀려나와 렌이 정말 그렇게 그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묻는다. 쌍둥이는 그것이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악마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충분했다고 답하며
그들은 플래시 임팩트를 발사하여 완전한 폭발을 일으킨다. 하지만 악마는 무사히 그것을 벗어난다. 렌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음을 깨닫는다. 악마는 5대1로 놀기는 그에게 조금 불공평하다고 인정하며 그는 증언을 호출하기로 결정한다. 칸데의 말에 따르면 지능의 흔적도 없는 괴물들이 땅에서 튀어나온다. 카나데와 타니아는 몬스터들을 쉽게 처치하고 악마에게 다시 혼자 되돌아가라고 짓는다. 악마는 그들이 무제한으로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며 카나데는 계속해서 이길 거라고 말하면서 몬스터들에게 달려간다. 이것은 악마에게 카나데를 공격할 기회를 제공한다. 레인과 쌍둥이는 카나데를 치료하기 위해 달려가고 타니아는 불꽃 숨결로 다음번 공격을 막는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레인은 타니아를 일으켜 세우며 악마는 더 많은 도시의 부분을 불태워서 강한 상대였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 동료들은 다시 한번 함께 일한다. 레인이 악마에게 불꽃 구체 다발을 발사하고 쌍둥이는 마법 구체로 악마를 찌른다. 레인은 타니아와 카나데에게 초강력 부스트를 주고 그들에게 악마를 처치해달라고 간청한다. 실제로 그들은 쌍둥이가 마지막 공격을 하기 전에 최선을 다하지만 악마는 다시 일어나고 레인과 그의 동료들은 악마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힘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악마는 더 많은 지원군을 호출하고 하늘 높이 올라가며 동료들은 더 이상 그들의 공격이 악마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레인은 웃으며 악마에게 다시 부른다. 소녀들은 레인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챈다. 레인은 계획이 있다고 말하지만 준비하는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루나와 소라는 텔레포트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하고 이미 저택의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 신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레인에게 말한다. 레인은 쌍둥이들에게 감사하고 일을 시작하라고 한다. 아가트와 미나는 아리오스에게 악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지 묻지만 그는 레인의 죽음을 희망하며 악마의 각성에 유의미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리오스는 악마왕이 아닌 것을 물리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며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쌍둥이는 스텔라를 만나서 지평선의 사람들을 격려하며 자신의 일을 하는 기사들을 독려하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순간이동할 계획을 이야기하고 스텔라는 그들을 돕겠다고 동의합니다. 스텔라는 다른 기사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쌍둥이는 니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들이 그녀를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악마는 탑 꼭대기에서 인간들이 어지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즐깁니다. 그리고 레인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노력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칸데와 타니아에게 도움에 감사하며 레인은 그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가라고 독려합니다. 칸데와 타니아는 레인이 몬스터들과 싸우면서 힘을 소모하지 않도록 제지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소녀가 요정이라는 것을 보고 루나와 소라의 순간이동 마법 원형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핫도그를 파는 남자 덕분에 며칠 전 루나와 소라를 꽃의 정령이라고 부른 어린 소녀와 그들이 위험에서 구한 노인 덕분에 사람들은 마법의 원에 들어가고 쌍둥이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내준다. 두 번째 사람들의 물결이 원에 들어가려 할 때 기사 중 한 명이 긴급 상황을 알린다. 그녀는 괴물들이 그들을 포위했다고 말하고 루나는 텔레포트를 직접 처리하겠다고 하며 그녀의 언니에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을 촉구한다. 카나데와 타냐가 수많은 괴물과 싸우는 동안 며칠 전 타냐에게 충성을 맹세한 모험가들이 나타나 괴물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소녀들은 그들을 보고 기뻐하고 길드가 레인의 파티를 지원하고 호라이즌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모험가에게 특별 요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기뻐한다. 간츠는 전투에 참여한 모든 모험가들에게 자신이 정성을 다해 만든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하게 쓰이게 된다. 이는 카나데, 타냐, 레인에게 많은 힘이 된다. 니나는 모두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갑자기 무용지물이라고 느낀다. 그녀는 무용지물의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최강의 힘을 가진 반신이 게으름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녀는 항상 다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뒤에 남고 싶어 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루나가 돌아보며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길 바라지만 니나는 사라져 있습니다.
레이는 그 자리에서 악마에게 공격을 시도하려 하지만 그는 그에게 바로 앞에 있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카나데는 타니아에게 드래곤으로 변환하여 레인을 악마에게 운반해달라고 요청하지만 타니아는 드래곤 형태는 민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쌍둥이의 텔레포트를 사용하는 것이 움직이는 사람을 목표로 할 때 복잡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즉시 텔레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니나가 제때 나타나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타니아와 카나데는 단신들이 공간 조작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렌은 니나에게 악마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니나는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몬스터들이 나타나고 타니아와 카나데는 렌을 신뢰하기로 결정하여 그는 니나를 등에 업고 떠납니다. 악마는 렌이 달려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마지막 공격으로 렌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니나가 그들을 시전 시간에 텔레포트 시킵니다. 악마는 렌이 자신 앞에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며 니나가 반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악마는 대답 대신 렌이 자신에게 가까이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렌은 자신을 강화하고 악마의 가슴에 손을 얹어 모든 몬스터들의 통제권을 자신에게 넘기려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렌은 모은 힘을 기억하고 성공적으로 악마의 몬스터들에 대한 통제를 무효화합니다. 그는 악마에게 평범한 짐승 조련사라고 말하면서 악마의 괴물들을 이용해 악마를 처치합니다. 레이는 악마가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니나는 힘이 빠져 쓰러지지만 타냐가 둘을 구해주고 모두가 싸움의 끝에 도달한 것에 기뻐합니다. 도시는 재건되고 스텔라는 기사단의 대장이 되며 부패한 기사들은 처벌받습니다. 니나의 마을 사람들은 니나를 잃고 도망쳤지만 레이는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녀들은 호라이즌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니나는 레인에게 자신이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다른 소녀들처럼 그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니나와 계약을 맺기로 결심하고 계약이 체결되자 소녀들은 니나가 자신의 파티에 합류한 것에 기뻐합니다. 레인의 파티는 모험가 길드에서 스텔라를 만나고 나탈리는 그들이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텔라는 도시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길드의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레인은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기쁘다고 합니다. 나탈리는 레인에게 길드가 그와 거래가 있다고 말하고 그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았을 때 그는 공식적으로 C랭크 모험가로 승진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레인은 현재 2랭크인데 왜 C랭크인지 물어봅니다. 나탈리는 레인이 잘못된 일로 영주의 가족을 체포했고 A랭크 악마를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스텔라를 포함한 모두가 그가 C랭크로 승진해야 한다고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레인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동료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동료들은 그가 이 영예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탈리는 니나를 보고 레인은 그녀를 니나에게 소개한다. 나탈리는 니나를 포옹하고 그녀가 반신이라는 것을 조금 늦게 알게 된다. 또 다른 궁극적인 종족이다. 니나는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포옹한 것에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모든 여자들은 서로 포옹한다. 나탈리는 그들이 큰 보상이 있다고 덧붙이고 모두가 먹고 싶은 음식을 언급한다. 레이는 나탈리에게 그들이 니나 때문에 여기 있다고 말한다. 그는 여관의 방이 그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너무 작아졌고 더 큰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나탈리는 파티의 거점 역할을 할 집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여자들은 집을 갖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동의한다. 레이는 많은 저축이 있어서 문제없고 길드도 나탈리의 말처럼 도시에서 데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보태줄 의향이 있다. 집을 찾기 시작하고 동료들은 나탈리가 처음에 보여준 마지막 집이 그들이 처음에 요청한 모든 조건에 맞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 타냐는 나탈리에게 그렇게 훌륭한 집이라면 왜 처음에 보여주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나탈리는 그 집이 유령에게 홀린 집이라고 설명한다. 유령이라는 말에 피네디는 비명을 지르고 레인 뒤에 숨으며 타냐가 겁쟁이를 놀리자 모두가 무언가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나탈리는 유령이 하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은 모두 이런 것들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동의한다. 레이는 소녀들과 함께 집을 확인해 유령과 대화할 수 있는지 보자고 동의한다. 소녀들은 들어가기로 동의하고 곧 기절할 것 같은 불안한 카나데도 동참하지만 동료들의 지지 덕분에 나탈리는 밖에 남기로 선택한다. 유령이 웃고 있다.
집안에서 동료들은 이 집이 유령이 있는 곳이고는 너무 깔끔하다고 생각하지만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나가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의심은 곧 풀립니다. 카나데는 최대한 크게 소리치고 유령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쌍둥이는 레인에게 유령을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들은 성스러운 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지만 유령은 차원으로 도망칩니다. 쌍둥이가 유령을 퇴치할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는 동안 유령은 그들에게 나가라고 더 크게 소리치고 타냐는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유령은 그들을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령은 카나데를 목표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만이 유령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카나데의 두려움이 극한에 다다르고 그녀는 유령을 신체 공격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쌍둥이는 이 방해를 이용해 집 주위에 성스러운 봉인을 형성하여 유령이 도망칠 수 없게 만들고 유령은 카나데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타냐는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전혀 모르는 카나데를 안고 있다. 유령은 레인의 몸을 점령하려고 하지만 레인이 그만두라고 명령하자 그녀는 멈춘다. 유령은 왜 그녀가 레인의 명령에 따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레인은 자신이 한때 환영을 다루는 법을 배운 짐승 조련사라고 말한다. 유령은 다시 레인을 점령하려고 하지만 실패하자 포기한다. 레인은 그저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괴짜라고 생각한다. 유령은 자신을 티나 홀리라고 소개하며 30년 전에 다른 도시에서 죽은 하녀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유령이 되었는지 묻고 그녀는 자신이 이래야 할 남자가 정말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여성 편력자였으며 그가 그녀를 죽였다고 말한다. 그 후 그녀는 유령이 되었다. 레인은 그녀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티나는 갈 곳이 없지만 그들을 위해 집을 떠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카나데에게 모든 두려움에 대해 사과한다. 레인은 카나데에게 아직 티나가 무섭냐고 묻고 카나데는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다면 유령 몇 명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유령과 함께 살기로 동의한다. 레인은 티나에게 그들이 사는 집에 함께 있어도 좋다고 말하고 티나는 레인이 자신이 떠나겠다고 했던 이유를 묻는다. 레인은 그녀가 집에 있다는 것이 가격을 내렸고 그녀가 곁에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티나는 레인이 자신을 곁에 두기 위해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타냐는 그걸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레인이 그런 남자이기 때문이다. 다른 소녀들도 티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 루나는 티나에게 요리 수업을 받는 것이 기다려진다. 소녀들과 레인은 다른 누군가가 그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한다. 길드에서 레인은 집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레인이 유령을 파티에 통합한 사실에 네이디가 놀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케나이드는 네이디에게 집에서 함께 웰컴 파티를 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아리오스의 파티가 시장에 방문하고 아리오스는 영웅의 파티가 도와주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며 한 주분의 음식을 무료로 요구한다. 라이언, 미나, 그리고 아가트의 설명에 따르면 판매자는 물건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미나는 아리오스에게 다른 가게로 이동하라고 말하지만 다음 판매자는 시장에 아무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모두 아리오스의 파티를 비난하는데 그들은 호라이즌조차 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하려고 주장한다. 아리오스는 판매자의 가게를 파괴하고 파티와 함께 떠날 때 레인, 야수 길들이기 능력자, 가 아리오스보다 더 나은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아리오스는 더욱 결심하여 레인의 종말이 될 것이다. 케나이드와 레인이 시장 사람들의 관대함으로 많은 것을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온다. 케나이드는 레인 앞에서 뛰어올라 그를 맞이하라고 말하고 소녀들은 뒤에서 문을 열며 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전우들은 티나의 지시로 루나가 만든 아름다운 저녁을 함께 먹는다. 소녀들은 무엇을 먹을지 다투고 레인과 니나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 잠시 후 니나는 레인에게 그가 자신의 외로움을 없애준 이유라고 감사한다. 레인은 자신과 티나를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레인의 이야기가 그를 울리게 하지만 그는 소녀들에게 배고픔 때문이라고 말하고 함께 식사한다. 이 이야기는 모험가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짐승 조련사가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는 궁극적인 종족을 만나는 이야기이다. 당신은 레인의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댓글 섹션에 애니메이션 제안을 잊지 마세요.